가서 노래 좀 부르지 마요. 창피하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 오금순입니다. 평생을 시장 반찬 가게로 밥벌이해 온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는 지난 봄, 그러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날 일이랍니다. 그날만 떠올리면 지금도 뺨이 얼얼해요. 아니, 뺨보다 가슴이 더 아프지요. 그날은 참 화창했어요. 4월 중순쯤이었나 마을회관 앞 개나리가 노랗게 터져 있었거든요. 바람에 꽃가루가 날려서 코가 간질간질했던 게 기억나요. 회관 마당엔 사람들이 빼곡했어요. 노래자랑 대회라는 게 시골에선 꽤 큰 잔칫날이니까요. 저도 아침부터 단단히 준비했지요. 머리도 빗고 반찬 가게 일하느라 늘 입던 앞치마 대신 남색 블라우스도 꺼내 입었답니다. 마을회관 안은 훈훈했어요. 사람 냄새랑 커피 끓이는 냄새가 섞여서 왠지 포근했지요. 무대 위엔 빨간색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제27회 봄맞이 어르신 노래자랑이라고요. 전 20번째 순서였어요. 한참을 기다렸지요. 옆자리 할매들은 떡볶이 먹으며 수다 떨고 앞쪽엔 손주들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때 회관 뒤쪽 문이 열렸어요. 아들 태수가 며느리 정의 손목을 잡고 들어오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지요. 아들이 온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태수는 양복 차림이었어요. 언제나 그렇듯 반듯하게요. 정의는 선글라스를 낀 채였고요. 둘이 맨 뒷줄에 앉는 걸 보고 전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아들이 제 노래를 들으러 왔다는 게 기뻤거든요. 다음은 20번 오금순 어르신입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자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지요. 마이크를 잡으니 손에 땀이 찼어요. 조명이 환해서 눈이 부셨답니다. 반주가 시작됐어요. 찔레꽃이요. 제가 젊었을 때 남편이랑 데이트하며 듣던 노래였지요.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아름다운 추억 속에 너클 잃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참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 않았거든요. 더 또렷하고 더 멀리 나가는 것 같았지요. 관객들도 장단을 맞춰줬어요.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전 그 순간이 좋았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세상이 온통 내 편인 것 같은 순간이요. 노래가 끝났어요. 박수가 쏟아졌지요. 사회자가 해벌쭉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좋으셨어요. 근데 오늘 특별 손님이 계시네요. 아드님이시죠?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전 얼른 뒤를 돌아봤지요. 태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무대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답니다. 입술이 꽉 다물어져 있었지요. 마이크를 건네받은 태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회관이 조용해졌답니다. 아까까지 떠들던 사람들도 다 입을 다물었지요. 저는 웃으며 기다렸어요. 아들이 뭔가 좋은 말을 해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엄마. 태수가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낮았답니다. 부끄럽게 왜 이런 데서 노래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태수의 손이 번쩍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탁! 제 뺨을 때렸답니다. 소리가 회관 안에 메아리 쳤어요. 귀에서 웅하고 소리가 났지요. 뺨이 따끔했어요. 아니, 따끔한 정도가 아니었답니다.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지요. 하지만 뺨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어요. 체면 좀 지키세요. 태수가 소리쳤어요. 마이크를 통해서요. 그 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답니다. 회관 앞 모든 사람이 듣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뺨을 감쌀 수도 없었어요.
손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태수는 마이크를 무대 바닥에 내던지고는 휙 돌아섰어요. 정희가 따라 일어나며 선글라스를 고쳐 썼답니다. 둘은 그대로 회관문을 박차고 나갔지요. 회관은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아까 그 떡볶이 냄새도 커피 냄새도 다 사라진 것 같았답니다. 사회자는 말문이 막혔는지 마이크만 쥐고 서 있었지요. 관객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옆 사람을 쳐다보거나 했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답니다. 전 비틀거리며 무대를 내려왔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요. 뒷문으로 나가는데 누군가 어이구 하고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제일 무서웠답니다. 동정이라는 게 때론 칼보다 날카롭거든요. 회관 밖 개나리는 여전히 예뻤어요. 햇살도 따뜻했지요. 근데 제 눈엔 아무것도 안 들어왔답니다.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어요. 노래는 끝났는데 제 인생의 진짜 노래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걸 그땐 몰랐지요. 회관을 나서자 햇빛이 눈부셨어요. 아까 그 따뜻하던 햇살이 이젠 제 얼굴을 찌르는 것 같았답니다. 뺨은 계속 얼얼했지요. 손으로 만져보니 뜨겁더라고요. 하지만 만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볼까봐요. 마을 사람들이 회관 앞에 모여 있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 전화하는 사람, 그냥 서 있는 사람. 제가 나오자 다들 고개를 돌렸답니다. 못 본 척 하는 거지요. 그게 더 서럽더라고요. 차라리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덜 외로울 것 같았거든요. 오금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박 이장이었답니다. 마을회관 운영위원장이지요.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젊었을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이장이 헐레벌떡 다가왔어요. 금순아, 괜찮나? 이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 손이 따뜻했답니다. 전 고개만 끄덕였지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어요. 집에 가서 좀 쉬게. 내가 차로 데워다 줄까? 전 손을 내저었어요. 혼자 가고 싶었답니다. 사람 얼굴이 보기 싫었거든요. 이장도 누구도요. 그럼 나중에 전화할게. 이장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냥 걷기 시작했답니다. 집까지는 한 20분 거리예요. 들길을 따라 쭉 가면 되지요. 평소엔 그 길이 참 좋았어요. 양쪽으로 보리밭이 펼쳐져 있고 바람이 불면 보리가 물결치듯 흔들리거든요. 종달새 소리도 들리고요. 근데 그날은 그 길이 끔찍하게 길더라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답니다. 제 그림자가 땅바닥에 납작하게 누워 있는 게 꼭 제 모습 같았지요. 바람이 불었어요. 찬바람이었답니다. 4월인데도 등골이 서늘했어요. 걸으면서 자꾸 생각났어요. 태수의 그 손이요. 번쩍 올라가던 그 손. 탁 하던 그 소리. 체면 좀 지키세요. 하던 그 목소리. 전 무대에서 뭘 잘못한 걸까요? 노래를 불렀다는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늙은이라는 게 잘못이었을까요?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마을버스였답니다. 저를 지나쳐 가더니 멈춰 섰지요. 기사 아저씨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어요. 어머니 타세요. 전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다고요. 기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다시 차를 몰고 갔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지요. 그 먼지가 입으로 들어와서 기침이 났어요. 기침하다 보니 눈물이 났답니다. 슬퍼서 나온 눈물인지 먼지 때문에 나온 눈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걷다 보니 집이 보였어요.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석양빛에 반짝였답니다. 대문 앞 감나무도 보이고요. 집이 보이자 다리가 풀렸어요.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당이 고요했답니다. 아침에 먹이 주고 간 고양이도 안 보이고 마루에 놔둔 빨랫감도 그대로 있었지요. 모든 게 제가 나갈 때 그대로였는데 제 마음만 달라진 것 같았어요.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답니다. 방으로 들어갈 힘도 없어서 그냥 마루에 주저앉았지요. 마당이 보였어요. 장독대가 보이고 그 옆에 남편이 심었던 매실나무도 보였답니다. 꽃은 다 지고 없었어요. 그 매실나무를 보다가 문득 장독대로 가고 싶어졌어요. 거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그럴 때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 없이 끌리는 자리가요. 마당으로 내려가 장독대 옆 평상에 앉았어요. 장독들이 줄지어 있었답니다. 된장독, 간장독, 고추장독. 다 제가 담근 거지요. 햇빛이 독뚜껑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뚜껑 위에 놓인 돌들이 달그락거렸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울지도 못하고요. 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슴은 먹먹한데 눈에선 눈물이 안 났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하늘만 쳐다봤지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구름이 몇 점 떠 있었는데 그게 꼭 누가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았답니다. 예쁘더라고요. 이런 날도 하늘은 예쁘구나 싶었어요. 그때 문득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부엌 창문이었답니다. 창문 안쪽 찬장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지요. 갈색 봉투였어요. 두툼한 봉투, 오래된 봉투. 전 벌떡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 위를 뒤졌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지요. 손을 뻗어 봉투를 꺼냈어요. 무거웠답니다. 봉투 겉에 남편 글씨로 중요 서류라고 써 있었지요. 이게 뭐였더라? 생각하는데 기억이 났어요. 등기권리증이었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산 밭. 읍내 쪽 밭이었지요. 그리 크진 않지만 위치가 좋은 땅이었어요. 남편이 나중에 애한테 물려줘야지 하며 태수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한 말이 어렴풋이 떠올랐답니다. 여보, 그 밭 말이야. 아직 당신 단독 명의로 바꿔야 해. 애 이름으로 하려다가 서류가 꼬였어. 그 말을 듣고 전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었지요. 근데 남편이 그 뒤로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전 이 봉투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답니다. 열어볼 이유도 없었고 열어볼 마음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문득 봉투가 무거워졌어요. 손에 든 봉투가 납덩이처럼 무겁더라고요. 부엌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석양빛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답니다.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춤추고 있었지요. 전 봉투를 꼭 쥐고 섰어요. 열어봐야 할까요? 지금 당장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답니다. 근데 손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뭔가 무서웠거든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결국 전 봉투를 다시 찬장 위에 올려놓았어요. 내일 보자고요. 오늘은 너무 힘든 날이니까요. 마당으로 나오니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깜깜했답니다. 장독대 옆 평상에 다시 앉아서 전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그날 밤은 참 길었답니다. 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뒤척이다 뒤척이다. 결국 새벽 5시쯤 일어났답니다. 창밖이 희끄무레했지요. 닭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평소 같으면 조금 더 누워 있었을 텐데 그날은 도저히 못 눕겠더라고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어요. 찬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답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었지요. 찬장 위에 그 봉투가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갈색 봉투가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전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섰어요. 손을 뻗어 봉투를 꺼내봤어요. 내려와서 식탁에 앉았지요. 봉투를 앞에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중요서류라는 글씨가 남편 손글씨 그대로 있었어요. 삐뚤삐뚤한 글씨. 남편은 글씨를 못 썼거든요. 창문으로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회색에서 점점 푸른빛으로 바뀌었답니다. 참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지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근데 제 손은 떨리고 있었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테이프가 오래돼서 바스락거렸지요.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두툼했답니다. 맨 위에 등기권리증이 있었지요.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켜졌답니다. 밝은 빛 아래서 서류를 펼쳤어요. 글씨들이 빼곡했지요. 어려운 한자도 많았고요. 전 안경을 꺼내 썼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땅의 주소가 나왔지요. 읍내 쪽 밥 맞았어요. 면적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소유자 이름이었답니다. 오금순. 전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읽어봤지요. 소유자 오금순. 틀림없었어요. 제 이름이었답니다. 소리가 저절로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거든요. 태수 이름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분명 그렇게 말했는데요. 다른 서류도 뒤져봤어요. 등기부등본도 있었답니다. 거기도 똑같았지요. 소유자 오금순. 날짜를 보니 남편이 땅을 산 지 한 달 뒤였어요. 그때가 한 15년 전쯤이었나요? 전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머리가 멍했답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땅이 아직도 제 겁이라는 거예요? 태수 이름으로 안 넘어갔다는 거고요? 문득 남편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아직 당신 단독 명의로 바꿔야 해. 그 말뜻이 이제야 확실해졌답니다. 남편은 처음엔 태수 이름으로 하려다가 결국 제 명의로 해뒀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꾸려고 했던 거지요. 근데 그 나중이 안 왔던 거고요. 창밖이 완전히 밝았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답니다. 붉은 햇살이 부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서류 위로 빛이 내리쬐었어요. 글씨들이 반짝거렸답니다. 전 서류를 다시 찬찬히 살펴봤어요. 다른 건 없나 싶어서요.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답니다. 맨 밑에 메모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거든요. 펼쳐보니 남편 글씨였어요.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였답니다. 이 땅은 금순이 것. 나중에 애한테 줄지 말지는 금순이 결정할 것. 그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왜 이런 메모를 남겼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알았던 거예요. 태수가 어떤 애인지요. 그래서 제 명의로 남겨둔 거였답니다. 여보, 중얼거렸지요.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답니다. 시원한 아침바람이었어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는데 뭔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작은 종이 쪽지였어요. 주워보니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지요. 법무사 사무소 명함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안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답니다. 누구지? 싶어서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지요. 어머니, 며느리 정희 목소리였어요. 아침부터 웬일이지? 싶었답니다. 응, 나야. 어머니, 어제 일은 그냥 넘어가세요. 태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사과하는 말투가 아니었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지요. 그래. 전 짧게 대답했어요. 뭐라 할 기운이 없었거든요. 그리고요, 어머니. 읍내 밭 서류 좀 찾아주세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밭 서류라니? 무슨 일인데? 은행 일이에요. 복잡한 거 어머니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서류만 주시면 돼요. 태수 명의니까 태수가 처리할 거예요. 태수 명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확 깨달았답니다. 얘네가 그 땅을 태수 거라고 믿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전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찾아주셔야 해요.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답니다. 알았어. 찾아볼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무서웠거든요. 얘네가 그 땅으로 뭘 하려는지.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식탁 위에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답니다. 아침 햇살이 서류를 비추고 있었지요. 소유자 오금순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담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태수와 정이었어요. 얘네가 마당에 와 있는 거지요. 엄마, 서류 찾으셨어요? 태수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답니다. 아직? 전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이거 진짜 급한 일이에요. 담보로 잡아야 대출이 나온다고요. 담보. 그 단어가 귀에 꽂혔답니다. 그 땅을 담보로 잡는다고? 네.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어차피 제 명의잖아요. 태수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뒤에서 정의도 끄덕이고 있었답니다. 전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 땅은 내 명의가 아니야. 네. 태수가 눈을 깜빡였어요. 그 땅은 내 명의더라. 오금순.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태수와 정희가 서로 쳐다봤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해뒀다고 했잖아요. 그러려고 했었나 봐. 근데 안 했어. 서류 확인해 봤어. 전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에 툭 놓았어요. 태수가 달려와 서류를 펼쳤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사실이야. 전 조용히 말했답니다. 정희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회장님.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담보 서류가 목소리가 작아졌지요. 그날 밤 얘네는 한참을 더 있다가 갔어요. 서류를 들여다보고 통화하고 또 들여다보고요. 전 그냥 지켜봤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전 다시 장독대에 나가 앉았어요. 밤바람이 차가웠답니다. 하늘엔 별이 총총했지요. 이 땅이 내 마지막 숨통이었구나.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니 뭔가 무거운 게 가슴에서 내려가는 것 같았답니다. 이제 나도 노래만 부를 순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해가 뜨기 전이었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고 서류 봉투를 챙겼지요. 손에 든 봉투가 묵직했어요.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부엌에서 물을 한 컵 마시고 대문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지요. 마을은 조용했어요. 개 짖는 소리만 멀리서 들렸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10분쯤 걸렸나요? 정류장엔 아무도 없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렸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지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첫 차가 왔어요. 6시 30분 차였답니다. 승객은 저 혼자였지요. 뒷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덜컹거리며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어요. 보리밭,
비닐하우스, 낡은 간판들. 평소 같으면 졸았을 텐데 그날은 잠이 안 왔어요. 읍내까지는 40분쯤 걸렸어요. 버스에서 내리니 찬바람이 불었답니다. 거리는 아직 한산했지요. 가게들도 문을 닫고 있었고요. 전 손에 든 명함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무사 사무소 주소가 적혀 있었답니다. 길을 물어가며 찾아갔어요. 3층 건물이었지요. 엘리베이터는 없고 계단만 있었어요. 2층까지 올라가니 숨이 찼답니다. 한숨 돌리고 나서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사무실은 아담했답니다. 책상 2개와 서류 캐비닛, 그리고 소파가 놓여 있었지요. 형광등 불빛이 환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땅 서류 때문에 왔는데요. 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어요. 여직원이 받아서 펼쳐봤답니다. 아, 등기 관련이시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선생님 모셔올게요. 여직원이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안경을 쓴 말쑥한 사람이었지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법무사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전 조심스럽게 앉았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거 오래된 서류네요. 15년 전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법무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친절했답니다. 이 땅이요. 제 이름으로 확실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못 건드리게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했어요. 저도 놀랐답니다. 아, 그러시구나. 혹시 명예 이전하려는 분이 있으신가요? 제 아들이요. 자기 이름인 줄 알고 있어요. 법무사가 아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고는 서류를 다시 살펴봤답니다. 여기 보세요. 소유자가 명확히 오금순으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서류예요. 다만요? 혹시 위임장 같은 거 쓰신 적 있으세요? 아드님이나 며느님한테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그럼 안심하셔도 돼요. 본인 동의 없이는 아무도 이 땅을 처분할 수 없어요. 다만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고 인감증명서도 새로 만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전 단번에 대답했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물어봤지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답니다. 도장 가져오셨어요? 네.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결혼할 때 만들어준 도장이었답니다. 손때가 묻어서 윤기가 났지요. 여기 찍으세요. 법무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전 조심스럽게 도장을 찍었답니다. 빨간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박혔지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됐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럼 새 등기부등본이랑 서류 다 나와요. 고맙습니다. 전 일어서며 허리를 숙였어요. 법무사도 웃으며 일어섰답니다. 어머님, 혹시 나중에 또 문제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을 한 장 더 줬어요. 전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답니다. 사무실을 나오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아까보다 훨씬 밝았답니다. 거리에도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가게 문들도 다 열렸고요. 전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답니다. 거리를 걷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근처 국밥집에 들어갔답니다. 순대국을 시켰지요. 뜨끈한 국이 나왔어요. 한 숟가락 떠먹으니 속이 풀렸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려나?
태수는 뭐라고 할까? 정희는 또 어떻게 나올까? 근데 무섭진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와서 버스를 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였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파랬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마당에 차가 한 대 서 있었답니다. 태수 차였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지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태수였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요? 부엌에 들어가니 태수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었고요. 네. 전 짧게 대답하고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네는 왜요? 볼 일 있어서. 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잡았답니다. 엄마, 서류 어디 갔어요?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담보 제공인 확인이 안 된대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거 말이야. 전 천천히 태수 손을 떼어냈어요. 그 땅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담보로 못 잡지. 엄마. 태수가 소리쳤어요.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 때문에 아버지가 사둔 땅이잖아요. 아버지가 사둔 땅 맞아. 근데 내 이름으로 사뒀어.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메모도 남겨뒀고, 전 가방에서 그 메모지를 꺼냈어요. 태수에게 내밀었답니다. 태수가 메모를 받아 읽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읽고 또 읽었지요. 그러더니 메모를 구겨서 식탁에 던졌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소용없을 것 같아? 이게 아버지 뜻이야. 이 땅은 내가 결정하라고 남겨두신 거야. 전 조용히 말했어요. 화내지 않았답니다. 차분했지요. 태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답니다. 엄마, 제발요. 저 지금 정말 급해요.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답니다. 전 태수를 내려다봤어요. 이 아들을 낳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켰지요. 평생을 이 아들 하나 보고 살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저한테 해준 게 뭐였나요? 노래자랑 무대에서 뺨을 때렸잖아요. 일어나. 전 돌아섰어요. 부엌을 나가려는데 태수가 뒤에서 소리쳤답니다. 엄마가 날 버리는 거예요? 평생 키워놓고? 전 걸음을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람답게 서는 법을 배웠으면 해서 그래.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태수가 밖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방 안이 따뜻했답니다. 전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눈을 감으니 눈물이 흘렀지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게 벅차서 그랬답니다. 한참 후에 차 떠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수가 간 거지요. 방 안은 고요했어요.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답니다. 그날 저녁 전 국을 끓였어요. 혼자 먹을 국이었지만 정성껏 끓였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서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따뜻했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잠이 들려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가 거칠었어요.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지요. 대문 여는 소리가 나고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발소리였답니다. 엄마. 태수 목소리였어요. 술 냄새가 대문 너머로도 느껴지더라고요. 전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엄마, 나왔어. 문 열어. 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전 일어나서 창문으로 내다봤지요. 태수가 대문을 흔들고 있었어요. 비틀거리더라고요.
할 수 없이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태수가 휙 들어왔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어요. 왜 이래? 왜 이러긴요? 엄마가 날 죽이려고 하잖아. 태수가 소리쳤어요. 침이 튀었답니다. 조용히 해. 이웃 다 깬다. 이웃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요. 태수가 마당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요. 그 땅만 넘겨주세요. 담보 잡으면 되는 거예요. 팔 짜는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지요. 전 태수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냉기가 땅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밤하늘에는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태수야. 네. 평생 키워준 게 뭐가 대단한 거야?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답니다. 부모 노릇했으면 자식도 사람으로 키워야지. 그게 진짜 키우는 거야. 근데 난 뭐 했나? 내가 돈만 벌면 된다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지. 제 목소리가 잠겼어요. 가슴이 먹먹했답니다. 그래서 넌 사람 대접하는 법을 못 배운 거야. 내 엄마도 사람인데 노래 자랑해서 뺨을 때리냐? 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뭐라 하려다 말고 다물었답니다. 믿음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욕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전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요. 난 너한테 땅을 안 줘.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될 때까지는. 마당을 가로질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태수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답니다. 방문을 닫고 이불을 덮었어요. 귀를 막았지요. 한참 후에 차 떠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야 손을 내렸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봤지요. 형광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태수가 어렸을 때 붙여놓은 거였답니다. 빛이 발해서 이제 거의 안 보이지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깼답니다. 시계를 보니 8시였지요. 누구지? 싶어서 나가봤어요. 정이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서 있었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요.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웃지도 않았답니다. 들어와. 전 대문을 열어줬어요. 정희가 하이힐 소리를 내며 들어왔어요. 딱딱 소리가 마당에 울렸지요. 부엌으로 안내했어요. 물 한 잔 내주려다 말았답니다. 정희가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 있었거든요. 어머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희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눈이 날카로웠답니다. 읍내밭,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싫어. 전 바로 대답했어요. 이건 체면 문제예요. 태수가 이미 사람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 땅 담보로 대출받는다고요. 그건 태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정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여기 위임장이에요. 여기만 도장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서류를 식탁 위에 탁 놓았답니다. 전 서류를 슬쩍 봤어요. 글씨가 빼곡했지요. 이거 뭔데? 토지 담보 제공 위임장이요. 어머니 동의하에 태수가 담보로 잡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안 찍어. 전 서류를 밀어냈어요. 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술을 깨물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태수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니까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체면이 그렇게 귀하면 말이야. 전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 남편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렴. 그게 체면 있는 얼굴이냐? 정희가 숨을 헐떡였어요. 얼굴이 새빨개졌답니다. 어머니가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간 내 집에서 전 부엌 문을 가리켰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답니다. 정희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서류를 집어들고 선글라스를 다시 썼지요. 하이힐 소리를 내며 밖으로 나갔어요. 대문이 쾅 닫혔답니다. 전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손이 떨렸답니다. 이제야 떨리더라고요. 아까는 안 떨렸는데 말이에요. 물을 한 컵 마셨어요. 찬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답니다. 조금 진정이 됐지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법무사가 준 명함이요.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법무사보다 더 확실한 게 있을 것 같았어요. 안방으로 가서 서랍을 뒤졌어요. 오래된 수첩이 나왔답니다.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지요. 이장, 가게 단골들, 친척들. 그 사이에서 한 장을 발견했어요. 김재웅 변호사. 남편이 예전에 땅 문제로 상담받았던 변호사였어요. 서울 사람이었답니다. 친절하다고 남편이 말했던 기억이 났지요. 전 그 명함을 꺼내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명함이 누렇게 바랬더라고요. 10년도 더 된 명함이었지요. 그래도 전화해 볼까요? 저녁이 됐어요. 밥을 지어 먹고 설거지를 했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요. 형광등을 켰어요. 식탁에 앉아서 다시 그 명함을 꺼냈어요. 휴대전화를 들었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지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한 목소리였답니다. 저 오금순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김재웅 변호사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10년 전쯤에 저희 남편이 땅 문제로 상담받았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아, 오금순 혹시 읍내 쪽 박건이신가요? 변호사가 기억하더라고요. 놀라웠답니다. 맞아요. 그 건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전 천천히 말했어요. 아들이 땅을 담보로 잡으려 한다는 것, 노래자랑에서 뺨을 맞았다는 것, 며느리가 위임장을 들고 왔다는 것, 다 말했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어요. 중간에 끊지 않았답니다. 어머님, 혹시 서울까지 오실 수 있으세요? 직접 뵙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어떠세요? 좋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답니다. 근데 이번엔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뭔가 시작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 변호사 명함을 넣었답니다. 봉투를 꼭 안았지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환한 달이었답니다. 마당이 하얗게 빛났지요. 이제 내 노래는 달라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목요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서울 가는 게 긴장됐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서류 봉투를 챙기고 지갑도 확인했어요. 교통카드, 현금, 신분증 다 있는지 3번이나 확인했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 마시고 나서니까 밖이 아직 깜깜했어요. 첫 차를 타려면 지금 나가야 했거든요.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참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길을 비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죠. 새벽 공기가 차가워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버스를 타고 읍내 터미널까지 갔고 거기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로 갈아탔어요. 승객이 많지 않아서 뒷자리에 편하게 앉을 수 있었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어둠 속 논밭이 지나가고 점점 하늘이 밝아지면서 동쪽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해가 떠오르는 게 보였죠. 2시간쯤 달렸을까요? 서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즐비하고 차들도 엄청 많았어요.
시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바빠 보이더라고요. 빠른 걸음으로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지도를 꺼내서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확인하고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이 밀려왔는데 전벽에 붙어서 조심조심 걸었죠. 새 정거장을 가서 내렸는데 계단을 올라가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올라갔어요. 거리는 북적였어요. 차 소리, 사람 소리, 공사 소리가 뒤섞여서 시끄러웠죠. 주소를 다시 확인하면서 걸었는데 다행히 오피스텔 건물을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거든요. 로비에 들어가니까 에어컨 바람이 쌩쌩 나와서 시원했어요. 안내판을 보니 김재웅 법률사무소 마이너스 1205호라고 적혀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긴장해 있더라고요. 심호흡을 천천히 하고 1205호 문 앞에 섰어요. 벨을 누르니까 들어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사무실이 나왔어요. 책장에 법률 책들이 빼곡하고 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오금순 어머님이시죠? 중년 남자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어요. 안경을 낀 단정한 사람이었는데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어요. 악수를 하니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앉으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소파에 앉으니 푹신했어요. 변호사가 생수를 따라줘서 한 모금 마셨는데 목이 말랐었나 봐요. 물이 시원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럼 얘기해 볼까요? 변호사가 노트를 펼치면서 말했어요. 전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서 책상 위에 놓았죠. 이게 그 땅 서류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봤어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메모하기도 하면서 읽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어머님, 이 서류는 법적으로 완벽해요. 소유권이 명확히 어머님 앞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요. 전말을 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제 이름으로 팔아먹으려고 했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요. 변호사가 펜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 처음부터 다 얘기했어요. 노래자랑 무대에서 뺨 맞은 일부터 시작해서 아들이 담보로 잡으려 한 것, 며느리가 위임장 들고 온 일까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메모하면서 중간중간 질문을 했답니다. 위임장에 도장 찍으셨어요? 아니요, 안 찍었어요. 다행이네요. 만약 찍으셨으면 문제가 복잡해졌을 거예요. 변호사가 메모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어머님, 여쭤볼 게 있어요. 보복을 원하십니까? 정의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에 전 잠깐 멈칫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창밖을 봤죠. 서울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둘 다요. 제가 말했어요.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둘 다요? 네. 보복도 하고 싶고 정의도 세우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변호사가 노트에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등기 이전 방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어머님 동의 없이는 절대로 그 땅을 건드릴 수 없어요. 좋아요. 둘째, 만약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어머님 도장을 위조했다면 이건 형사사건이에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거든요. 위조는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도장을 안 줬으니까요. 그래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채무이행 방해죄가 될 수 있거든요. 어머님의 재산권을 침해하려 한 거니까요.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는데 어려운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대충 알아들었죠. 요는 법적으로 제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였어요.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어요. 민사로는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하고 형사로는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럼 태수가 벌을 받나요? 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위조나 사기가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도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경고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변호사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가족 간 소송은 힘들어요. 정신적으로요. 알아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해야 할 것 같아요. 안 하면 태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남을 우습게 보고 제 엄마도 무시하면서요. 변호사가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다고 했어요. 제 도장도 필요하고 증인도 필요하고 증거도 더 모아야 한답니다. 일단 가처분 신청부터 할게요. 다음 주까지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일어서서 허리를 숙였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도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고 우리는 다시 악수를 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니까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긴장이 풀렸나 봐요. 벽에 기대서 심호흡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여전히 북적였는데 아까보다는 덜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근처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나무 그늘이 시원하고 바람이 불면서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서류가 이제 무기가 되는 거네요. 제 무기요. 이제 내 노래는 달라야지. 중얼거리니까 그 말이 바람에 날아갔어요. 벤치에서 일어나 터미널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태수는 뭐라고 할까? 정의는 어떻게 나올까? 근데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버스를 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으니 버스가 출발했고 서울이 점점 멀어졌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서 예뻤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이 고요했죠. 부엌에 불을 켜고 밥을 지었어요. 국도 끓였고요. 혼자 먹을 밥이었지만 정성껏 차렸답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고 밥 한 술 떠먹었어요. 흥얼흥얼 저절로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 노래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제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조금씩요. 그날 이후로 석 달쯤 지났을까요? 여름이 왔어요. 마당의 매실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고 장독대 옆 봉숭아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답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일주일 만에 받아들여졌어요. 그 땅은 이제 제 동의 없이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됐죠. 태수한테 통지서가 갔고 정희한테도 갔어요. 처음엔 전화가 미친 듯이 왔었어요. 태수가 울면서 애원하기도 했고 정희가 차갑게 협박하기도 했죠. 근데 전 받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모든 연락은 자기를 통하라고 했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까 연락이 뚝 끊겼어요. 조용해졌죠.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어요. 궁금하기도 했고 안 궁금하기도 했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박 이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금순아, 다음 주 토요일에 마을회관 행사 있는데 꼭 나와야 해. 무슨 행사? 그냥 와. 내가 꼭 있어야 하는 자리야. 이장이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뭔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오면 안다고만 했어요. 궁금했지만 그냥 알겠다고 했죠. 토요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높고 파랬거든요. 전 남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석 달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는데도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았어요. 오후 2시쯤 회관으로 갔어요. 걸어가는 길에 보리밭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수확할 때가 다 됐나 봐요. 바람이 불면 보리가 물결치듯 흔들렸죠. 종달새 소리도 들렸어요. 회관 앞에 차들이 많이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았답니다. 무슨 큰 행사가 있나 보다 싶었어요. 마당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멀어서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빼곡했어요. 마을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죠. 다들 무대 쪽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무대에는 탁자가 놓여 있고 그 위에 꽃다발이랑 뭔가 액자 같은 게 있었답니다. 금순이 왔네. 이장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얼른 달려와서 제 팔을 잡더라고요. 이리 와, 앞자리에 앉아야 해. 무슨 일인데? 곧 알게 될 거야. 이장이 저를 앞자리로 안내했어요. 첫 줄 한가운데 자리였죠. 옆에는 마을 이장님들이랑 면장님도 앉아 계셨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람 싶었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마을회관 직원이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웃으면서 말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마을에 아주 큰 기쁨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전 어리둥절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다들 웃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마을의 오금순 어르신께서 큰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사회자가 현수막 쪽을 가리켰어요. 전 그제야 제대로 읽었답니다. 오금순 어르신 토지 기부 감사 및 마을 복지급식소 기공식이라고 써 있었어요. 어르신께서 읍내 소재 밭 300평을 마을에 기부해 주셨고 그 땅을 팔아서 마련한 기금으로 이번에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와 하고 박수가 터졌어요. 우레 같은 박수였죠. 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슨 소리지? 제가 땅을 기부했다고요? 언제요? 이장이 옆에서 속삭였어요. 변호사한테서 연락 못 받았어? 내가 한 달 전에 서명했잖아. 아, 그거. 생각났어요. 한 달 전에 변호사가 전화를 했었어요. 땅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팔아서 뭐 하실 거냐고요. 전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었죠. 마을 어르신들한테 드리면 안 될까요? 저 혼자 쓰기엔 아까운 것 같아서요. 변호사가 좋은 생각이라고 했었고 서류를 보내줘서 도장을 찍어 보냈었어요. 근데 이렇게 큰 행사가 될 줄은 몰랐답니다. 오금순 어르신,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사회자가 저를 불렀어요. 사람들이 또 박수를 쳤어요. 전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서 무대로 걸어갔죠. 조명이 환했어요. 눈이 부셨답니다. 무대에 서니까 사람들 얼굴이 다 보였어요. 다들 웃고 있었어요. 따뜻한 얼굴들이었죠. 면장님이 꽃다발을 전해주셨고 감사패도 주셨어요. 무거웠어요.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어요. 전 마이크를 받아들고 객석을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뒤쪽에서 누군가를 봤답니다. 태수였어요. 구석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아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죠.
얼굴이 야위었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어요. 옆에 정희도 있었는데 그쪽도 예전보다 수수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태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태수가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전 마이크를 입에 가져갔어요. 목이 메었지만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았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고 힘들 때마다 도움을 받았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이 땅은 제 남편이 생전에 장만한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마을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도 마을을 위해 쓰이길 바랐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전 잠깐 멈췄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죠.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배웠어요. 진짜 소유라는 건 혼자 가지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더라고요. 말을 마치자 박수가 쏟아졌어요. 눈물 흘리시는 할머니도 계셨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할아버지도 계셨답니다. 전 꽃다발을 안고 무대를 내려왔어요.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제 앞을 막았어요. 태수였어요. 가까이서 보니 눈이 충혈돼 있었고 턱에는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것 같았어요. 엄마.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회관이 조용해졌죠. 엄마, 내가 미쳤었어.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뺨을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회사 망했어. 빚만 잔뜩 남았고. 근데 그게 다 내 욕심 때문이었어. 엄마 말이 맞았어.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수는 그렇게 무릎 꿇고 울었답니다. 전 꽃다발을 옆 사람한테 건네고 태수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손을 뻗어 태수 머리를 쓰다듬었죠. 일어나. 엄마 용서해줘. 제발. 일어나라니까. 전 조용히 말했어요.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나는 널 벌 주려던 게 아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도 참고 말했답니다. 내가 사람답게 다시 서길 바랐을 뿐이야.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사람을 대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으면 했어.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르르 흘렀죠. 이제 알았어, 엄마.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전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일어섰답니다. 태수도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봤죠. 뒤에서 정희가 다가왔어요. 선글라스를 벗고 있었는데 눈가가 붉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느껴졌답니다. 됐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전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던 그 손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죠.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회관 밖으로 나왔어요. 마당에서 다과회가 열렸답니다. 떡이랑 과일이 준비돼 있었고 막걸리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태수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손에 막걸리 잔을 들고 있었답니다. 엄마 한 잔 하실래요? 그래. 우리는 평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매실나무 그늘 아래였죠. 막걸리를 따라서 건배를 했어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청량하게 울렸답니다. 엄마, 나 이제 건설사 정리하고 조그만 일 시작하려고 해. 허풍 안 떨고 빚 갚으면서 차근차근 살려고. 잘 생각했다. 그리고 주말에는 내려올게. 엄마 반찬 가게 일도 좀 도와주고.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 말하지 않았죠.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니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회관 마당이 노을빛으로 물들었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아이들 뛰어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평화로운 오후였답니다. 태수가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막걸리를 마시고 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이제야 알겠어요. 용서라는 게 상대를 위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리밭을 지나가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황금빛 보리가 물결쳤고 그 위로 석양이 부서지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또 한 달쯤 지났을까요? 여름이 깊어졌어요. 장마가 지나가고 떼약볕이 내리쪼이는 날들이었죠. 마당에 봉숭아가 만개했고 담 너머로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댔어요. 태수는 약속대로 주말마다 내려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뭐라고 말을 붙여야 할지 서로 몰라서 그냥 일만 했답니다. 반찬가게 청소하고 장독대 손보고 고장난 대문 고치고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같이 일하다 보니까 조금씩 편해졌어요. 어느 날은 태수가 국 끓이는 걸 보고 아버지 닮았네 했더니 태수가 멋쩍게 웃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쌓여갔답니다. 정희도 가끔 따라왔어요. 선글라스는 벗고 다녔고 옷차림도 수수해졌죠. 같이 김장 준비도 하고 장아찌 담그는 법도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모습이 예전과는 달랐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이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금수나 다음 주 토요일에 노래자랑 대회한대. 나올래? 전 잠깐 머뭇거렸어요. 노래자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뺨을 맞던 그날이요. 회관이 얼어붙던 그 순간이요. 금수나 괜찮아. 이젠 다른 거야. 사람들도 다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전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그래, 나갈게. 그래. 그럼 토요일 저녁 6시에 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 무대에 다시 설 수 있을까? 떨리지 않을까? 토요일이 왔어요. 오후부터 준비를 했답니다. 씻고 머리를 말리고 옷장에서 옷을 꺼냈어요. 남색 블라우스를 입을까 하다가 그냥 흰색으로 골랐죠. 깨끗한 느낌이 좋았거든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평온해 보였어요. 석 달 전에 저랑은 다른 사람 같았답니다. 저녁 6시쯤 회관으로 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회관 앞 마당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금순이 왔네. 어서 와. 따뜻한 목소리들이었죠. 전손을 흔들며 인사를 받았어요. 마음이 편했답니다. 무대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빨간 현수막이 걸려 있고 조명도 같고 마이크도 그대로였죠. 근데 왠지 달라 보였어요. 더 밝아 보였달까요?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속속 들어왔어요. 회관이 금세 가득 찼답니다. 그러다가 문이 열리고 태수가 들어왔어요. 정이랑 같이요. 둘이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죠. 태수가 저를 보고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6시 반에 행사가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서 인사를 하고 참가자들을 소개했죠. 15명이 나온다고 했어요. 전 12번째 순서였답니다. 앞 순서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전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어요. 떨렸거든요. 근데 무서워서가 아니라 설레서였어요. 이상하죠? 같은 무대인데
이젠 설레더라고요. 11번째 순서가 끝났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죠. 다음은 12번째, 오금순 어르신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보다 더 큰 박수 같았답니다. 전 천천히 일어나서 무대로 걸어갔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떨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무대에 섰죠. 조명이 환했어요. 눈이 부셨지만 이번엔 참을 만했답니다. 사람들 얼굴이 보였어요. 다들 웃고 있었죠. 뒷줄에 태수가 보였고 그 옆에 정희도 보였어요. 이장도 보이고 단골 할머니들도 보였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차갑고 매끈했죠. 심호흡을 하고 사람들을 쳐다봤어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어요. 생각보다 또렷했답니다. 오늘 이 노래는 제 아들과 모든 어머니들에게 드립니다. 말을 마치니까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반주가 시작됐어요. 찔레꽃이었답니다. 그 익숙한 전주가 흘러나왔고 전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죠.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목소리가 나왔어요. 떨리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노래가 입에서 술술 나왔어요. 아름다운 추억 속에 넋을 잃고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이 많이 났어요. 남편이랑 처음 이 노래를 들었던 날, 태수를 임신하고 배를 쓰다듬으며 흥얼거리던 날, 남편 장례식 끝나고 혼자 부엌에서 울면서 노래를 불렀던 날, 그리고 석 달 전 이 무대에서 뺨을 맞던 그날까지요. 그리운 님이여 언제나 오실런가. 목이 메었어요. 근데 울지 않았답니다. 그냥 계속 불렀죠. 노래가 저를 이끌었어요. 회관이 고요했어요.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소리가 다 멎었답니다. 사람들이 다 귀 기울이고 있었죠. 누군가는 눈을 감고 듣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어요. 뒷줄에서 태수를 봤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죠. 울고 있는 거였어요. 정희가 태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고요. 찔레꽃 향기 따라 님은 오시리. 마지막 소절이었어요. 힘을 줘서 불렀답니다. 제 목소리가 회관 천장까지 닿는 것 같았어요. 울려 퍼졌죠. 노래가 끝났어요. 잠깐 정적이 흘렀고 그러다가 박수가 터졌답니다. 우레 같은 박수였어요. 환호성도 나왔죠. 좋았어요. 브라보.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전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무대를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기분이 좋았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잘했어. 최고야. 따뜻한 말들이었죠. 자리에 앉으니까 이장이 옆으로 다가왔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답니다. 금순아, 이젠 진짜 그날의 회관이 아니라 새 세상이네. 전 이장을 쳐다봤어요. 이장도 눈시울이 붉더라고요. 전 웃으면서 대답했죠. 사람도 땅도 진짜 주인을 찾아야 노래를 부를 수 있나 봐.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공기가 시원했답니다. 해는 다 지고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했죠. 매미 소리 대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어요. 태수가 다가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답니다. 엄마, 노래 정말 좋았어. 고마워. 나 그날 일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늘도. 태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전 그 손을 꼭 잡아줬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만 보자. 응, 엄마. 우리는 한참 그렇게 서 있었어요. 밤하늘 아래서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노래를 부르면서 느꼈던 것들을요. 자유로웠어요. 예전에는 남 눈치 보느라, 체면 지키느라, 아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장독대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매실나무 그림자가 땅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평상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은하수가 보였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동안 제가 불렀던 노래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노래였다는 거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체면을 위해 불렀던 노래들이었죠.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저를 위한 노래였답니다. 제 목소리로, 제 마음으로 부른 노래였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한 밤바람이었답니다. 봉숭아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죠. 전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날 노래자랑 무대에서 뺨을 맞았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더라고요.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었답니다. 이제는 당당해요. 제 땅을 지켜냈고, 제 목소리를 찾았고, 제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73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괜찮아요. 나이가 뭐 대수예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제가 제 삶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평상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펴고 누웠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죠. 눈을 감으니 오늘 불렀던 노래가 다시 떠올랐어요. 찔레꽃이요.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기대돼요. 이제 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창밖을 보니까 가을이 오고 있어요. 매실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해졌답니다. 계절은 그렇게 또 바뀌고 있죠. 어제 태수가 내려와서 마당에 고추를 말렸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고추 꼭지를 따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일만 했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말이 많아야 가까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인생이 참 이상하다 싶을 때요. 73에 이런 일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노래자랑에서 뺨 맞고 아들이랑 싸우고 변호사 찾아가고 땅을 기부하고요. 근데 이 모든 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답니다. 지금의 이 평온함까지요. 가끔 시장에서 반찬을 팔다 보면 손님들이 물어봐요. 어머니, 요새 기분이 좋아 보여요 하고요. 전 그냥 웃어요. 뭐라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요. 기분이 좋아요. 제가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이 진짜 자유로워지는 건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알 때더라고요. 그리고 제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을 때요. 다음 주에 또 노래 자랑이 있대요. 이장이 나오라고 하던데 이번엔 트로트를 불러볼까 해요.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로요. 떨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지금 사연을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써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내일도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